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 5교시 25쪽입니다. 거기 보시면 사례, 준사례 문제가 나와 있어요. 갑은 을로부터 X 토지를 매수하여 상가용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자, 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X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을 소유의 이 X 토지를 갖다가 매매 계약을 한대요. 그래서 매매 계약을 한대요. X 토지를 매수해서 상가용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법령상의 제한으로 그 건물을 신축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토지의 오염으로 통상적인 사용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갑은 을로부터 물건에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 목적물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자에게 논술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 토지를 매수해서 상가용 건물을 신축할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죠.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법령상의 제한으로 건물을 신축할 수 없어요. 법령상의 제한으로. 또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이 토지가 오염이 돼 있어요. 통상적인 사용도 못합니다. 통상적인 사용도 못해요. 그럼 이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이런 문제죠. 자, 요거는 사례, 좋은 사례형으로 나왔으니까 첫 번째 문제의 제기입니다. 문제 제기. 자, 문제 제기는 이 사례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갑은 을로부터 X 토지를 매수하여 상가용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법령상의 제한으로 그 건물을 신축할 수 없게 되었다. 또 토지오염으로 통상적인 사용도 기대할 수 없었다. 이는 법령상의 제한으로 건물 신축이 불가능하게 된다면 이거는 권리하자나 물건의 하자냐, 이런 문제인데 역시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판례는 물건의 하자로 인한 담보 책임이다, 판례는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두 번째, 이거는 요건을 생각해 보십니다. 요건은 첫 번째 요건은 첫 번째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야 되죠. 지금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거죠.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 목적물에 지금 하자가 있습니다. 자, 26쪽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게 권리하자가 아니라 580조 이하 물건의 하자니까 매수인, 여기서는 매수인이 갑이죠? 선의와 무과실해야 돼요. 요거는 엔드니까 두 가지 조건을 다 갖춰야 되죠? 그래서 선의와 무과실이라는 건 선의, 몰랐죠. 그리고 계약을 하는 과정에 이분의 신분, 직업, 지위 정도로 봐 보통의 주의를 하더라도 알 수 없었죠. 그럼 이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 효과입니다. 효과. 세 번째 효과로 제목을 잡습니다. 특정물, 불특정물 이렇게 잡고 있는데 여기서는 효과로 잡아버려요. 그리고 첫 번째 1번 특정물의 하자냐, 그런 얘기죠.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 거래시는 보통 특정물이 되겠죠. 특정물의 하자에 있어서는요, 그렇죠.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언제?
하자가 중대해서 도대체 사용할 수 없다면, 하자가 중대하지 않다면 뭐만, 그렇죠, 손해배상만 할 수 있어요. 제척기간은 하자 발견 시로부터 6개월 이내죠. 6개월 이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불특정물의 하자입니다. 불특정물은 대체가 가능한 물건, 바꿀 수 있는 동산거래죠. 여기도 하자가 중대하다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하자가 중대하지 않다면 손해배상만 청구하면 되죠. 그런데 하자가 중대할 때 계약을 해제하거나 완전물 급부 청구권을 행사해서 뭐 할 수 있어요? 바꿔주시오 할 수 있죠. 바꿔주시오. 제척기간은 하자 발견 시로부터 공통적으로 6개월 이내죠. 자, 여기서는 부동산 거래시니까 특정물의 하자로 문제 해결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문제 해결로 넘어갑니다. 문제 해결은 어디 있어요? 27쪽, 28쪽 나와 있죠? 27쪽, 28쪽 나와 있어요. 그래서 28쪽 보시면 문제 해결, 물건의 하자 이렇게 나와 있죠? 갑은 을로부터 X 토지를 매수하여 상가용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법령상의 제한으로 그 건물을 신축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토지의 오염으로 통상적인 사용도 기대할 수 없었다. 토지의 법령상의 제한으로 건물 신축이 불가능하다면 이는 매매 목적물의 하자의 문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목적물의 하자, 물건의 하자, 판례는 이거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갑은 을을 상대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을 동시에 청구할 수도 있어요. 언제? 하자가 중대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지금 하자가 중대하죠. 하자가 중대하지 않다면 뭐만? 손해배상만. 하자 본수 청구권, 수리비 청구권 그러면 틀리죠. 자, 그 다음 28쪽에 2번 매매계약 성립 시 X토지 하자가 존재하는 여부는 매매계약 성립 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런 얘기죠. 자, 하자 존재 여부입니다. 하자 존재 여부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래요? 하자 존재 여부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돼? 매매계약 성립 시.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매매계약 성립시, 매매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라. 이것이 주된 내용이 되겠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환매, 29쪽에 환매 나와 있는데 이건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 31쪽 교환의 효력으로 넘어갑니다. 31쪽 교환의 효력으로 넘어갑니다. 교환의 효력.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X 빌딩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가 5억쯤 돼요.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도 여기 뭘 갖고 있어요? Y 토지, 1필지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건 시가 3억쯤 돼요. 그런데 이거를 바꾸자는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교환 계약이다. 이렇게는 붙이는 거죠. 자, 약수령으로 출제가 됐으니까 맨 먼저 의를 써야 되겠죠. 의. 교환계약의 의는 뭐예요? 당사자 쌍방 갑과 을이 금전 이외 재산권을 서로 이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요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환계약의 성질은요. 첫 번째 낙성계약이죠. 낙성계약. 청약과 승낙 서로 대립하는 사표 합의 합치만 있으면 성립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쌍무계약이죠. 쌍무계약. 계약 당사자 쌍방 갑도 채무 의무를 부담하고 을도 채무 의무를 부담하는 거죠. 세 번째는요. 유상계약이죠. 유상계약은 계약 당사자 쌍방이 출연하는 거죠. 갑의 출연은 이 X빌딩, 을의 출연은 이 Y토지죠. 쌍무계약에서는 동시행항변권과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하고 유상계약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니까 담보 책임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계약서를 쓰던 안 쓰던 일단 계약이 성립하니까 우리 뭐라 그래요? 불요식 계약이다. 이렇게 붙이는 거죠. 불요식 계약이다. 자, 세 번째는 효과, 효력입니다. 효과, 효력. 자, 31쪽에는 성립으로 나 있는데 이 성립을 효력, 효과에 다 포함시켜도 상관이 없습니다. 효력, 효과에 다 성립시켜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성립, 두 번째 보충금보 교환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환금. 자, 보충금 문제 이거부터 풀어갑니다. 자, 보충금이라는 건 뭐예요? 그렇죠. 이거 교환 계약을 하려면 금액이 맞아야죠. 따라서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에 평가하니까 5억이에요. X빌딩은. Y토지는 3억이에요. 그러면 차액 얼마입니까? 2억을 갖다가 보충금이라고 하고 이 보충금을 지급해줘야 되죠. 누가 5억짜리를 3억에 바꾸겠습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래서 보충금보 교환이다 하시고 그 다음에 환금 소개가 되고 있어요. 환금 한조가로 2번으로 소개가 되고 있죠. 성립에. 거기 보시면 환금이란 특정 종류의 금전을 급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교환과는 다르다. 따라서 환금은 교환도 매매도 아니다. 즉 교환 계약이 아니다. 요거 한번 밝혀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효력은 교환 계약은 유상 계약이니까 매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따라서 담보 책임에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써주고요. 또 요거 쌍무계약이니까 동시 이행의 항변권 갑과 을은 행사할 수 있죠. 동시행 항변권을 서로 행사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 건물이 계약 후 화재로 불타버렸다. 후발적 불능이라면 537조, 538조 위험 부담의 문제 발생할 수 있죠. 제3제 방화로 화재가 일어났다. 쌍방의 기책 사유가 없다. 537조 원칙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 채권자 지체 중 일어났다. 그럼 뭐예요? 예외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결어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결어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결어. 그래서 우리 관련 판례, 쟁점사항, 학설의 대립, 견해 이런 거 여기서 못 쓴 거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네 가지 목차만 나와도 기본적인 점수가 나옵니다. 이와 같이 목차와 키워드가 나오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목차가 키워드, 목차나 키워드가 안 나오면 이게 쓰기가 어려워요. 목차와 키워드를 우리 이해를 하고 숙지한 다음에 쓰기 연습을 해서 실제 현장에서 잘 쓰셔야 됩니다. 결어 31쪽에 맨 끝에 보시면 교환이 연역적으로 매매보다는 더 오래된 계약이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금전 화폐 없이도 서로 물건을 교환했잖아요. 우리 지방에 잘 나오는 거, 저 지방에 잘 나오는 거 서로. 그 얘기가 31쪽에 맨 끝에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거 한두 줄만 써줘도 됩니다. 자, 32쪽에 보시면 보증금의 회수 방안 나와 있어요. 보증금의 효력, 우리 담보적 효력이 있다는 거 32쪽에 맨 끝에 확인해 주시고요. 맨 끝에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34쪽에 넘어가시면 한쪽 가로 2번 최우선 변제권 소개가 되고 있어요. 최우선 변제권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34쪽에 보시면 지상물 매수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 대해 약속하시오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지상물 매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 비용 상환 청구권, 필요비 입기 상환 청구권은 시험 문제 출제될 경향이 높습니다. 이미 벌써 나왔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뭐예요?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 사이에 갑 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하신 거죠? 그러면 토지 소유자 갑은 임대인, 빌려 쓰는 을은 임차인이죠? 그런데 임차인 을이 남의 땅을 빌려서 건물을 신축하거나 수목을 식자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해서 투하자본의 회수를 했다면 계약기간이 만료가 됐을 때 계약기간이 5년이다. 그러면 여기 당신 땅 좀 더 쓰자 하고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토지 소유자가 계약갱신을 거절하면 이어서 시가대로 사시하고 뭘 청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요건 확인해 봅니다.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성립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조건은 뭐냐? 그거는요, 계약갱신 청구권을 먼저 행사하라 그런 얘기죠. 계약갱신 청구권은 재계약을 요구하는 권리죠. 그거를 행사하고 그거를 거절했을 때 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먼저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임대차 계약을 해지했다면 그때는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할 필요 없이 바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면 되죠. 그 다음에 요건에 2번 보시면 건물 수리를 목적으로 한 기간 약정 없는 토지임대차 계약이 임대인의 해지로 종료했다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의 의무와 불구하고 건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먼저 해지를 했을 때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그럼 이때는 계약갱신 조건 행사할 필요 없이 바로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건물이 땅 주인 임대인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느냐, 이런 것은 요건이 아니다. 왜? 임차인에게는 전 재산이니까 경제적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은 요건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자, 세 번째는 효과, 효력입니다. 효과, 효력은 이거는 무늬만 청구권이지 실제는 뭐예요? 형성권이죠. 따라서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 발생, 변경 소멸을 가져오는 권리니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 토지 소유자 갑의 동의 없이 매매 계약이 성립하는 거죠. 상대방의 동의 승낙 없이도 매매 계약이 성립해요. 왜? 형성권이라는 것은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 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을 가져오는 권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강행 규정이죠. 자, 강행 규정이라는 건 뭐예요? 법령 중에 법조문 중에 법조문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의 관계가 있는 규정이므로 당사자가 특약으로 그 법규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고 특약으로 배제한다면 그 특약이 미유가 돼. 무슨 얘기예요?
계약서 특약란에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하지 않기로 한다 하면 그 특약 뭐가 되고 그래도 청구할 수 있다 그런 뜻이죠. 이것을 우리는 강행규정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그 다음에 35쪽 보시면 첫 번째 줄 지상물 매수 청구권자 3번, 4번 매수 청구권의 상대방이 있는데 이거 효과로 집어넣어도 돼요. 매수 청구권자가 누구냐? 매수 청구권자가 누구냐? 네 번째는요. 상대방이 누구냐? 매수 청구의 상대방이 누구냐? 이거 효과로 집어넣어도 돼요. 자, 그 민법 643조죠. 643조 이거는 강행규정이에요. 자, 요거 매수 청구권은 지상물의 소유자에 한해서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지상물의 소유자. 지상물의 소유자, 토지 소유자, 갑이죠. 좌측 그림에서는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매수 청구의 상대방, 건물 수리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차인의 건물 매수 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임차권 소멸 당시 토지 소유자인 임대인이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매수 청구 대상 건물 소개가 된 거 있죠. 매수 청구 대상 건물. 자, 이거는요. 임대차 계약 당시에 기존 건물이거나 임대인의 동의로도 신축한 것에 한정된다고 할 수 없고 또 무허가 건물도 민법 643조 소정에 토지 임차인의 건물 매수 청구권의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미등기 무허가 건물도 행사할 수 있고 신축을 할 때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구해야 되느냐? 동의를 구하지 않고 무단 신축한 것도 행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따라서 네 번째 결의에서는 미등기 건물 여기에 대해서도 지상물 배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무허가 건물 여기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구해서 신축한 건물만 청구할 수 있는 거냐? 동의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동의를 구해도 되지만 동의를 구하지 않고 무단 신축한 건물에 대해서도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판례. 이것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결합 판례에 나와 있어요. 토지 임차인의 차임, 연체 등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토지 임차인으로서는 토지 임대인에 대해 지상 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 임차인이 자신의 특수한 용도나 사업을 해 설치한 물건이나 시설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수시설, 다른 분은 사용을 못해요. 임차인만 사용하는 특수시설에 대해서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자, 부동산 임차권의 대항력,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것은 박사기 논문으로 나온 적도 있어요. 대항력. 자, 대항력과 관련해서는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도 있으니까 우리 한번 확인해 봅니다. 부동산 임차권의 대항력에 관하여 논술하시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잖아요. 이거 서울대학에서 박사기 논문이 나온 적도 있어요. 대항력을 가지고. 부동산 임차권의 대항력을 가지고. 자, 부동산 임차권의 대항력에 관하여 논술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대항력에 관하여 논술하시오. 자, 논술형은요 20분에 쓰셔야 되고 배점은 40점이에요. 자, 20분에 다 쓰려면은 너무 장에 잡으면 안 돼. 그래서 서론 잡아주시고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요. 멀리 이사를 가시면서 이 건물을 을이라는 사람에게 빌려줬어요. 빌릴 때 제일 많이 하는 계약은 임대차 계약이죠. 그러면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보증금 얼마, 차임 얼마 합의를 보시고 계약 기간 2년 동안 임차인들이 임대인 갑 소유 건물을 입주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약 기간 만료 전 1년 만에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양도를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가 됐다면 건물의 인도, 명도 반환을 구할 수 있느냐? 이때 임차인들이 주택의 인도, 건물의 인도, 명도 반환을 거절하고 존속기간과 보증금 등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힘, 요게 대항력이에요. 자, 그러면 민법상의 대항력 두 번째 뭐가 있어요? 대항력은 민법상의 대항력도 있어요. 민법상의 대항력은 뭐를 해야 돼? 그렇지. 입주와 주민등록, 전입신고, 확정일자. 그럼 틀리죠? 왜 틀리죠? 이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지. 따라서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 아니잖아요.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해야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적용하니까 이거는 민법이라고 주어졌으니까 뭐예요? 임차권 설정 등기죠.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임차권 등기가 아니라 임차권 설정 등기를 하면 대항력을 갖는 거죠.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는 거죠. 자, 세 번째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은요. 세 번째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 만약에 이곳이 주거용 건물이다, 주택이다 했을 때는 뭐예요? 입주와 주민등록 뭐야? 그래서 요거만 있으면 돼. 전입신고 14일에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길 0시부터 대항력을 갖는 겁니다. 이 길 0시부터. 이 길 0시부터 대항력을 갖는다. 그리고 소액보증금의 최우선 변제는 요거만 있어도 되는 거죠. 소액보증금의 최우선 변제. 소액보증금의 최우선 변제. 그러나 소액보증금을 추구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확정일자를 갖추고 확정일자의 순이죠. 같은 날 세트로 다 하게 되면 다 이 길 0시부터 효력을 발생하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차지권의 대항력 이것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621조, 622조죠. 차지권의 대항력은 타인의 땅을 빌려서 임차인이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권 보존 등기하면 임차권 설정 등기를 안 해도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는다. 그 얘기죠. 자,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36조 3번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 소개가 되고 있죠. 이거 다 안 쓰셔도 돼요. 이거 내 취향에 맞는 거, 내 코드에 맞는 거, 내가 알고 있는 거 위주로 서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37쪽에 보시면 소액보증금의 최우선 변제 금액이 소액보증금의 최우선 변제 금액이 자 2016년 3월 31일부터 상향 조정이 됐다는 거예요. 37쪽의 중간 부분에 보시면 한쪽 가로 3번에 소개가 되고 있죠. 자, 37쪽의 중간 부분 한쪽 가로 3번 2016년 3월 31일 현재 기준 주택 소액 임차인은 보증금이 서울특별시 1억,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 권역 서울특별지회 8천만 원, 광역시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 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을 제외하면 세종특별자치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6천만 원, 그 밖의 지역 5천만 원 이하인 임차인이다. 이들 보증금 중 각각 3,400만 원, 2,700만 원, 2천만 원, 1,700만 원을 최우선 변제를 받게 된다.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이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 요거는요, 입주, 그렇죠? 입주.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돼요? 그렇지,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아니라 세무서의 사업자 등록과 확정일자죠. 요것도 이길 0시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같은 날 쓸 때는 다 이길 0시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소액보증금의 최우선 변제 금액. 소액보증금의 최우선 변제 금액. 요것이 2016년 3월 31일부터 바뀌었어요. 자, 보증금이, 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뭘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 환산보증금, 그렇죠? 환산보증금.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거는 월차임에다가 100을 곱하고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은요, 이거 안 따져요. 안 따지는 걸 뭐라 그래? 일반 보증금. 보증금 그대로 따지는 거. 일반 보증금이죠? 그러나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환산보증금을 기준한다는 거. 월차임에다 100을 곱하고 보증금을 플러스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요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요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2016년 3월 30일 현재 금액이 상향 조정이 됐어요. 3월 31일부터입니다. 요거 서울특별시 얼마예요? 서울특별시 얼마예요? 6,500만 원 이하. 6,500만 원 이하. 이거 환산보증금에 월차에다 100을 곱하는 거예요. 그 결과 보호받을 인원이 김밥집도 라면집도 다 넘어간다. 이런 비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 권역. 그거는 5,500만 원 이하죠. 5,500만 원 이하. 자, 그 다음에 광역시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한하는데,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는 3,800만 원 이렇게 돼 있죠. 3,800만 원. 3,800만 원 이하. 그렇죠? 그 밖의 지역은 3천만 원 이하. 그 밖의 지역은 3천만 원 이하. 얼마? 2,200만 원. 2,200만 원. 얼마? 1,900만 원. 그 다음에 얼마요? 1,300만 원. 그 다음에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요것이 소액보증금의 최우선 변제 금액이었어요. 자, 그러면 37쪽과 38쪽에 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우리 5번째 결론. 요거 확인해 봅니다. 관련 판례 쟁점상 견해 대립, 학설의 대립 나와 있죠? 그리고 이어서 우리 결론 보시면 첫 번째 1번 민법상 임차인 번호가 있어요.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 건물을 등기한 때는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이 있는 것으로 하였으므로 건물 등기 있는 차지권의 대항력은 현저하게
강화되었다. 건물 등기는 차지권의 대항력. 요거 얘기하는 거죠?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 판례 쟁점상 견해 대립 요런 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5교시 강의는 여기까지고 우리 쉬었다가 6교시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